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7시 45분 조금 넘었네요. 네. 언더스탠딩입니다. 오늘은 1교시에는 네.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왜 이렇게 높으냐는 혼났다는 얘기. 은행이 은행이 불호령에 혼났다. 하여튼 새로 금감원장으로 네. 임명된 약간 무섭게 생기셨더군요. 약간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약간 눈빛이 무서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저희는 예대 마진이 왜 높다면 진짜 높은 거 맞는지, 네. 높다면 왜 높은지, 예. 그럼 낮아질 수 있는지, 그렇죠. 뭐 그런 거 오늘 그거 다 물어보실 거예요, 김상훈 기자한테? 눈치 봐서 알겠다는 눈빛이 있는 그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직업이 그겁니다. 딱 눈을 보면 어디까지 대답하실 아시는지 것 딱 알아. 네. 2교시는 어혜진 소장님이 지구 한 바퀴 또 네,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예, 러시아 얘기도 있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어떤 분이 극한 직업이라고 2%의 질문 세례를 받아낸. 우리가 막 숙제도 많이 시키잖아요, 김상훈 기자는. 네. 자,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갖고 오신 얘기가? 예. 어제자 일간지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대통령이 예.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사진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한 일간지 일면 네. 톱 기사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새로 취임한 금감원장. 금감원장이시고 예. 어쨌든 해필이면 그날 같이 대통령이랑 금감원장이 은행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예, 경고를 했는데 네,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예,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통령의 이야기는 높이지는 맙시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도 영원히 알겠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의 표준어로 정합시다. 네, 네, 그 누구든. 네, 아무튼 금감원장은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라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 사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한나라의 대통령이랑 금감원장이 같은 같은 날. 날. 같은 날. 그래서 당장 은행들이 금리를 낮춘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은행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금리를 낮추는 것도 낮추는 건데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잠깐 저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금감원장이 새로 취임한 금감원장이 얘기하니까 지금 저기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이 다 은행장들이신 거죠? 다 지금? 은행장들이에요. 은행장들이 지금 열심히 훈화 말씀 적고 있는. 새로 취임한 금감원장이 처음으로 은행장들 만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실 적고 있네요.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예. 대출 상품의 가격이 금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칼을 든 금감원장이 어, 가격 개입하는 게 뭐 바람직한 거냐? 실제로 어. 그 결과가 어떻더라도 이 방법론에서 맞냐라는 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예대 마진이 높아요 평소보다? 원래 예대 마진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은행은 그 정도로 네, 장사하는 그걸로 먹고 거니까. 사는 거니까. 근데 그 마진 폭이 있습니다. 요즘 지적 당할 만큼 좀 많은 게 맞아요? 아니면 잘못 짚은 거예요?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데요. 제가 슬라이드 3장을 한꺼번에 보여드릴 거예요. 예, 사진을 예, 먼저 예. 보여드리면 이게 첫 번째 사진인 건데 예, 이게 예금은행의 수신금리랑 대출금리 차를 추이로 쭉 제가 뽑아본 거예요. 네,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대출 평균금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 오렌지 색깔이 저축성 수신 상품의 금리 예, 정기예금 금리? 맞습니다. 네, 이 빨간색 선이 이게 예대금리 차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지금 그 4월 기준으로 1.70% 포인트. 예. 뭐 최근이랑 그렇게 큰 변화가 없죠. 저 두꺼운 빨간색이 예대금리 맞습니다. 차인데 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기준금리가 이렇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큰 차이는 없어요. 너무 옛날이랑 그 시기열을 너무 길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가운데만 이렇게 보면. 뭐 뒤에 사진들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텐데 여튼 최근에 이 그
전체 대출의 예대금리 차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금융당국에서도 이거 보고 되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 금감원장이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이건 가계대출로 좁혀본 거예요. 네. 아까는 뭐였는데요? 아까는 전체 대출, 기업 대출이랑 기업 대출 다 포함한 거죠. 포함한 거고. 전체 대출. 아하. 여기는 가계대출로 그 타겟을 좁혀본 건데 기업 예금, 가계 예금은 따로 있는 게 아닐 테니 그렇다고 예금이자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근데 가계 대출만 해보면 가계대출만 해보면 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시기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한 2%포인트를 넘어서는 게 근 한 10년 만에 이걸 넘어섰다가 뭐 예. 등락이 있긴 하지만 4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8%포인트 이게 뭐 꽤 높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뭐 아주 낮을 때는 1% 초반대인 경우도 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예대금리 차가 벌어진 건 맞네. 아, 그러면 소비자들이 대출 그러니까 소비자들 대출 금리는 맞습니다. 예금 금리보다는 많이 올랐더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게 주택담보대출과의 금리 차를 제가 또 한번 뽑아본 거예요. 네. 이건 확연하게 더 주담대. 보이죠? 아, 가계 대출 중에서도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특히 오르더라. 주택담보대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 가까이 붙었다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쯤 급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바로 저거네요. 1위였다가 맞습니다. 2가 되네요. 예대금리 차가. 야, 조금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일어났고 실제로 은행들이 지난해 뭐 사상 최대 실적, 뭐 돈잔치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좀 과도하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네. 라는 그런 비판이 지적이 나오고 나왔다. 있는 건데 그리고 정부 대책은 이번에 그러면 이런 예대금리 차를 공시를 제대로 해서 맞습니다. 많이 금리 차가 많이 나는 은행들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죠. 라고 만들겠다. 그게 이번에 대책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 달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세부적인 안은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금융위원장이 공석이잖아요. 예. 취임을 하시게 되면 그때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어. 사실 오늘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왜 그러면 그 예대금리차가 이렇게 많이 올랐냐. 사실 네. 2%가 오늘 하고 싶은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치. 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났냐?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비싼 금리로 나갔네요. 과거의 어떤 정상적인 상황보다. 그러니까 전체 대출과 전체 예금의 예대금리 차는 별로 안. 왜 맞습니다. 그러지? 기업 대출이 하는데 아니고 네. 가계 대출로 보면 예대 마진이 높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보면 이거 이상한데 왜 이렇게 요즘 결국 근데 다만 예금을 싸게 받은 게 아니라 네. 대출 대출을 금리가 비싸게 높아졌다는 받은 건데. 맞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게 사실 코로나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예. 기업 대출이야 코로나 때 뭐 어렵기도 하니까 은행에서 만기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네. 수요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여지가 전혀 없었는데 가계 대출은 사정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때부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요? 2020년, 네. 19년 그리고 그때 가계 대출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대출을 찾으려고 하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 집값이 오르면서 대출 수요가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그렇다 보니 당연히 대출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많으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상품이니까. 아.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는 더더군다나 기준금리까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 자체가 예. 은행 입장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네. 1%포인트일 때 예대금리 차랑 음. 예를 들면 3%포인트의 예대금리 차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이유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 프로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지난해부터 네. 대출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네.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줄인다고 총량 규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하지 네. 마라. 많이 하지 마. 그렇죠. 어.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는데 대출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금리를 하나밖에 올리지. 없어요. 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음. 그때도 제가 한번 포켓몬빵 비싸게 팔아도 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많이 올리죠. 사람들 대출 받겠다고 줄 서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은행들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금리가 오른 건데 조금 뭐랄까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 이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
시중 일단은 금리가 수요가 시중 금리가 많아졌고. 올랐다. 수요가 많고. 근데 수요가 많아진 건 예대 마진이 커진 게 언제부터 커졌어요? 아까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부터 좀 볼까요? 그럼 2020년 초반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 딱 이 타이밍이에요. 그때부터 2019년 10월부터 이때부터 예대 마진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시작했는데, 근데 저거는 기준금리와 무관한 건데 이거는 네.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수신금리는 낮은데 그런데 대출금리가 올라간 거죠. 대출 수요가 많아지니 슬슬 은행들이 대출 마진 금리. 붙이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작년에도 또 계속 올랐던 건데 2022년 1월 뭐 2021년 예. 10월 이때 또 한 번 점핑한 건 최근에는 한 번 꺾였지만 그렇죠. 네. 저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근데 기준금리 오르면 네. 예금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르는데 그 폭은 커지나 봐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래도 마진 폭이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올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때 예대금리 차랑 기준금리가 3%일 때 예대금리 차는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라간 거고. 네.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거니까. 있지 않겠어요? 변동금리 대출이 많잖아요. 네. 이건 다 신규만 하는 건가요? 기존 대출 가중평균 신규 하지 취급 않았을까요? 기준, 신규 취급 기준 대출의 그 가중평균금리. 신규 아, 대출. 신규 대출의 가중평균. 그러겠죠.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 대출 규제 그동안 있었으니까. 그럼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뭐 특별한 이유도 있고 섞여 있네요. 맞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커진 건.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정유사 이제 기름값 오를 때 내릴 때는 찔끔 내리고 휘발유 가격 오를 때는 예. 좀 빨리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지만 예. 어찌 됐든 예대금리 차가 넓어져서 은행이 돈을 많이 번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대출 금리가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더라. 은행 입장에서는 뭐 공익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거 니네가 돈 본다고 이렇게 예대금리 차를 높이면 어떡하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은행은 이자 장사하는 곳인데. 예. 정리해 보면 예대금리 차가 커진 세 가지 이유는 1번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 그렇죠. 수요가 많아져서.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좀 올렸다 왜? 이거고. 2번 기준금리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올리니까 그래도 올렸다. 그럼 예대금리 좀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렇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3번 정부가 대출 해주지 말라고 조이는데 손님들은 계속 찾아오니 맞습니다. 금리를 금리를 높여서 올렸다. 쫓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올렸다. 그렇죠. 은행이 뭐 잘못했다고 볼 만한 건 없네요. 그럼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그렇게 판단하면 그게 맞죠. 네.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관건은 네.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소비자들이 금리 상승기에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으니 예. 이걸 조금 적정하게 하자라고 네. 하는 건데 그러면 예대금리차 공시를 하게 되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냐는 말인 거죠. 네. 예대금리 차가 어느 은행이 많은지 적은지를 공시하도록 해라. 맞습니다. 그건 네. 좀 이상하긴 해, 사실. 그 공시한다고 그걸 어디서 찾아봐요? 누가? 지금도 몇 명이나? 공시가 의무화는 돼 있지 않은데 공시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사진을 조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면 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이게 국민은행이 공시를 한 겁니다. 이건 예대금리차. 아예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것도 전체 예대금리차예요. 원화의 예대금리차가 1분기 기준으로 2.02% 포인트더라. 네. 2020년에는 1.8% 포인트였는데 이만큼 올랐다. 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분기 IR 보고서에 이렇게 냅니다. 네. 그 예대금리 차. 이미 공시를 하고 있네요. 공시하고 있네요. 근데 공시하고 있는 곳은 이거 두 곳밖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머지 KB하고 은행들은 안 신한하고만 하더라고요.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대금리 차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 조금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은행연합회를 이거는 뭐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인데 여기는 예. 사실 예대금리 차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냥 예. 순이자 마진이 얼마인지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은행연합회 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별 비교 공시죠. 예. 그래서 은행들 딱 집어넣고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 상세 보기 예. 검색을 딱 누르면 네. 줄줄이 나옵니다. 아하.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KB국민은행의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가 얼마고 이게 네. 5월 기준까지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실적으로 봤을 때 KB국민은행의 5월 기준 그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3.86%다. 예.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사실 이걸로 보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한데 이것도 예대금리 차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예. 실제로 나간 금리가 얼마인 건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건데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조금 그 신용 등급별로 조금 나눠서 볼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가 이걸 보고 지금 예대금리 차가 얼마구나 어떤 은행이 그래서 예대금리 차가 적은 곳 순서대로 나래비로 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저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냐하면 예대금리 차는 결국 은행이 얼마나 자기가 많이 먹느냐, 돈을 예금을 받은 금액과 대출한 금리를 비교해서 내가 많이 먹느냐 조금 먹느냐의 차이인데 그걸 네. 보여주는 게 예대금리 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대금리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출금리가 싼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히 그렇죠. 예대금리 차를 보여주는 게 왜 중요한?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를 비교하면 예를 들면 감독원에서 야 너는 이렇게 많이 먹니? 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소비자들이 공시했을 때 예대금리 차 이 은행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 좀 예대금리 차가 작은 되게 예대금리 차가 큰 곳이 대출금리도 비싸죠.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그렇기는 되게 하죠. 거의 뭐 95% 이상의 확률로 그럴걸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대금리 차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워봤어도 예대금리 차가 가장 적은 곳이 나의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의 주거래은행이 제가 지금 우리은행을 쓰고 있는데 예. 나의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면 예. 우리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뭐 딴 데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음. 거기서 대출을 받는 게 저한테는 가장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해주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환대출 프로그램 뭐였죠? 예전에 지난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공중분해된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출을 다 비교해주고 한 번만 누르면 더 싼 걸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렇죠. 그냥 해주려고 했다가 은행들 반대해서 결국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뒤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예대금리차 공시가 효과도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사실 이미 은행들이 그때 제가 지난달에 한번 2%한테 앞으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 질문에 발주를 받고 한번 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2%가 은행들이 그 대출이 안 나가기 때문에 네. 금리를 그렇게 막 심하게 높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사진을 다시 한번 제 말은 보여드리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말을 립상으로 해서 그렇지. 그건 저도 네. 인정. 네. 네. 참 기분 나쁘게 말해서 그렇지. 네. 제가 무슨 말 한 거 중에 안 맞은 게 있나요? 틀린 게 있나요? 얘기해봐요. 금리 내기 맨날 틀렸잖아요. 기준금리? 네. 그건 항상 틀려. 사진을 다시 일관성이 한번 틀려. 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게 5월 실적 기준으로 각 은행들의 대출 평균 금리를 제가 뽑아온 거예요. 은행연합회에서 하나은행을 보시면 4월달 기준으로 나간 대출들의 평균 금리가 4.31%인데 네. 5월은 4.02%죠. 저희가 5월달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고 4월달에도 올렸었잖아요. 예.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쭉 오르다가 갑자기 올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연초에 까치발 뜨고 있었다고. 그렇지. 까치발 발언. 생각나요.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표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은행들의 대출 금리, 내 통장에 찍히는 금리는 조달 금리가 있고 뭐 가상 금리, 우대 금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를 빼고 은행이 얻는 금리, 이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높았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아마 낮추고 있지 않나. 실제로 4월 달에 그 명목금리를 낮춘 것도 있었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음흠. 이미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굳이 뭐 예대금리차 공시하고 은행들한테 금리 내리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다라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안 아니면 그래도 내릴 거였는데. 그렇죠. 이미 경쟁이 되고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예대금리를 왜 뭐라고 했을까? 금감원장이. 이건 뭐 금감원장 마음속에 들어가봐야 아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 건데 추측이라도 왜 그랬을까요? 왜 예대금? 제가 추측해 보건데 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최근 대출금리에 6월 17일자 대출금리. 네. 그래서 또 은행들이 그 언론사에서 기사들을 많이 썼잖아요. 예. 이게 고정금리 담보대출의 금리 밴드가 4.33 이게 하단이죠. 예. 상단이 7.14포인트. 예. 그래서 금리가 7.14%포인트까지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니까. 7%대 금리 맞습니다. 뭐 얘기 나왔죠. 그래서 제가 실제 금리가 얼마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예.
뭐 대략적으로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4.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많이 그쵸. 받는다. 7%는 보통 다 진짜 가면 예외적인 경우고. 딱 4% 중반 정도의 금리를 받는데 예. 실제는 그렇지만 이 은행들이 내건 명목금리 자체는 7%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예.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얘네들 이자 장사를 너무 과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개입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문 기사 보고. 착각이다. 잘못한 거, 잘못 짚은 거다. 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오늘 좀 과감하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맞아요. 근데 지금 예대 마진이 예. 높은 건 맞는데 네. 높을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기준금리 인상, 과거로 보면 아파트 네. 수요의 증가, 즉 대출 수요의 증가. 거기다가 최근에 은행들이 까치발 뜨고 있다고 그랬죠. 음. 대선 전에는 부동산 값 잡아야 되니까 일부러 금리 높여놓고 네. 그리고 이자 올라간다고는 기사 나오고 음. 그러니 부동산도 좀 위축되고. 그러니까 오늘 신문들 보면 일제히 금감원장 만난 다음에 일제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행들이 대출금리 쭉 낮췄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도 설명했지만 안 그래도 내릴 거였다고. 그러니까 까치발 들고 있었는데 있는 거 이제 내리면 되겠네. 지금은 뭐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고 한다 하더라도 뭐 네. 이번 정부 책임은 아직은 아닌 그렇죠. 빅베스 기간이니까 네. 뭐 그건 그럴 수 있었는데 아, 굳이 왜? 그러니까 굳이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래도 내려갈 거였는데 생색을 내는 거지.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주섬주섬 가방 싸고 독서실 가려고 하는데 야 공부 좀 해. 나 마침 독서실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라서. 네. 사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예. 제가 그 지금 타이밍에 금융당국에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사실 예대금리차 공시 이런 게 아니라 네. 다시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예. 봤던 사진이 표이긴 많네요. 한데 예. 최근에 금리가 뭐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은행들이 금리 경쟁을 해서 내려가는 요인도 있기도 하지만 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대출 많이 난다. 지금 조금 싸니까. 까치발 뜨고 있다니까요. 아 사람들이 까치발 뜨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그렇다? 그럼요. 아니요. 그냥 일단 즉자적으로 금리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 오른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겠어. 근데 고정하고 변동 딱 보면 일단 고정이 낮으니까. 그렇죠. 부동은 지금 가는 한 그 거예요. 뭐 아니, 변동은 은행마다 가는 다르기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한 50bp 차이 나는 데도 있고 70bp 차이가 나는 데도 있으니까 예. 더더군다나 최근부터는 사람들이 원리금 상환을 하잖아요. 예. 그 정도 금리가 차이가 나면 내가 갚아야 되는 원리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변동금리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 상황인 건데 예. 이거를 고정금리를 하게 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좋잖아요. 왜요? 안심할 수 있으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때는 안심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아.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했고 예.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빅 스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 달 뒤에 뭐 2달 뒤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아질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네. 이 이유가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음. 이제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금리가 조금 더 높지만 예. 안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예. 금리가 거죠. 내려가는 시기에는 예. 이게 안심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1년 반이나 2년 후에는 그냥 그럼 갈아타면 되잖아요, 다시. 맞습니다. 그걸 갈아타면 되는데 이 갈아타는 걸 막고 있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환대출 플랫폼 이게 잘 갖춰져 있게 되면 내가 지금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그쵸. 바꾸면 되는데. 바꾸면 되는데 이제 그게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네. 그 앱 안에서 내가 받고 있는 대출 금리보다 더 싼 걸 쉽게 찾을 수 있고 예. 그리고 휴대폰으로 클릭만 하게 되면 은행끼리 알아서 이렇게 대환대출을 해줘요. 예. 뭐 중도상환 수수료를 줘도 상관없지만 쉽게 경쟁도 그쵸. 하고 서로 금리 경쟁도 하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셨던 대로 갈아타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굉장히 말씀이네요. 불편하죠.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 은행에서. 그런데 갈아타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면 예. 매일 갈아타요, 매일. 그럴 수도 있죠. 매일. 그게 경쟁인 거죠. 그런데 월요일 날 대출 신한은행으로 갈아타고 음. 0.01%가 낮은 하나은행으로는 목요일 날 갈아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근데 뭐 법무사 비용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그 비용이면 매일 갈아타는 건 소비자한테 뭐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죠. 빈자산 설정 다시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하고 그래서- 비용은 들겠죠. 중도상환 수수료를 근데 하는 그거- 비용은 들 텐데. 근데 그거 뭐 그래서 사실 제가 취재하다 들었던 굉장히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글로벌 은행, 뭐 어. 시티은행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은행들이랑 지방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이 이 소매금융을 가지고는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대출 금리가 4%인데 어. 한 은행에서 우리 금리 상품이 뭐 예를 들면 3.8%다. 어. 그럼 은행에서 직접 오퍼가 온다는 거예요. 예. 아. 너 우리 쪽은 넘어와. 그렇죠. 우리 그러면 그 넘어와. 은행에서 바로 대안 대출을 해주는 거고. 어.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데 한국은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게 예. 사실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음. 네가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빌려왔다. 음흠. 그래서 내가 리스크를 졌기 때문에 이 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그 비용 부담은 네가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건데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한국에도 그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유일한 은행이 있습니다. 예. 혹시 예. 아시나요? 어떤 은행이에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모든 네.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대출해 준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게 만기 불일치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예. 이 만기가 맞지 않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그냥 우리가 은행이 지겠다? 지는 거지 어. 왜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냐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카카오뱅크에서 맞습니다. 뭐 그런저런 거가 다 있는 거죠. 예. 음. 그렇다고 카카오뱅크가 뭐 마진 안 남기고 팔면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카카오뱅크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룰을 깬다. 원가 구조 자체가 카카오뱅크는 훨씬 싸니까. 싸요. 비용이 이게 좀 덜 시장에서 들죠. 조달하는 금리는 같을지언정 거기다 붙여야 되는 이제 마진이라고 하죠. 우리도 뭐 영업 비용이 들어가면 거기에 적어도 똔똔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카카오뱅크는 지점이 없으니까 예. 그런 운영 비용도 없고 거기에서 이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카카오뱅크 같은 걸 뺏어 와야 되는데 그런 뭐 비용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예대 마진을 정부가 시비를 걸긴 했으나 예. 다소 뜬금없는 타이밍인 것 같다. 예대 마진이 높기는 높은데 다 예. 이유가 있었고 내려갈 타이밍이었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랬으면 이상한 군기 잡기고 생색내기. 모르고서 그랬으면 아직 업무 파악 안 된 거다. 내려갈 타이밍까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왜냐하면 시장금리 자체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만 그 내려갈 여지는 있었던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가 막 7% 이렇지 않은데 실제 금리가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금감원장이 개입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다만 그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까치발 내려. 뭐 그럴 그러니까. 수는 있죠. 그럴 그 신호로 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금리 낮추고 대출 해주고 경쟁하는 거 뭐라고 안 할게. 그랬을 수는 있죠. 뭐 그런 신호였을 수도 있고. 뭐. 그러나 금리 비교하는 서비스든 빨리 좀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갈아탈 수도 예대금리 있게. 말고 예대금리 공시 말고 경쟁을 금리 치열하게 비교하는 거 해야지. 해야지. 음.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네. 오늘 김상훈 기자 하신 말씀이 저 아주 와닿는 게 많은데 전반적으로 정보 비판적이니까 마음에 좀 들죠.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고 그러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